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제가 그 덕분에 금년에 아주 더 젊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금년에 뭘 내가 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나, 또 연말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요, 이제 며칠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또 선생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회도 할 예정입니다. 와, 좋네요. 목사님 오늘 한번 연말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똑같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좀 특별한 게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네. 아이들과 함께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도 힘든 분들도 많지만 북한은 정말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아이들하고도 더 북한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 남한에서 좀 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통일과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박영환입니다. 저는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주빌리 통일교국기도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대북관계 일을 한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통일과 우리의 민족 복음화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 땅에서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고, 두 번째로 6.25 전쟁의 경험을 가진 어른들의 세대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 상처에 아무름 없이는 북한 선교 통일 문제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북한 선교 얘기하면 공산당들한테 무슨 선교냐고,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걸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문제를 나누려면 한국 안에는 진보와 보수 세력의 대립이 있고, 또 보수 세력, 극우 세력의 대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듣는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북한은 우리의 복음 증거 대상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살려면은 통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보더라도 독일의 통일은 돈으로 샀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그 당시에 소련이 허락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어났던 일 중에 독일 점령한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겐샤도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지불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논의되지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통일이 되려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을 첫 번째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도 만나보니까 똑같아요.
전쟁 일으킨 장본인이 남침 북침 그러는데 분명히 남침입니다. 저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남쪽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줬어요. 어린이서부터 노인서부터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고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남쪽 사람들 가슴에 다 있어요. 북한 사람을 만났더니 북한 사람은 남쪽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한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하나도 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니네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거긴 논란을 얘기 안 하고 그럼 전쟁이 났으면 파괴가 되지 않겠느냐. 양쪽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북쪽만 부셔지고 남쪽은 안 부셔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 부셔진 얘기를 한참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당했던 그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배운 거는 북쪽에 우리가 어떻게 가해를 했는가를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당한 것만 배웠지. 북한 사람들은 그것만 가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분노,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것이 있다 보니까 남과 북이 만나는데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고통도 듣고 북한 사람은 남쪽 사람 얘기도 듣고 그래서 서로가 가졌던 상처에 대한 치유 그리고 용서, 화해가 전제될 때 우리는 민족 통일화, 통일 문제를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남과 북이 북쪽을 향한 복음 선교, 남과 북의 얘기를 할 때에는 민족 복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남과 북이 분단하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부부가 헤어지려고 하는 대화하고 부부가 합치려고 대화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통일은 상대가 있다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통일은 상대가 있다. 혼자 통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와 맞춰서 가는 게 통일이 중요한 첫걸음이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김정일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개성공업지구가 어떻게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하는 장소 이렇게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하는 말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장소가 개성공업지구지 어떻게 남한이 북한을 변혁의 길로 인도한다고 설명할 수 있느냐. 자존심 상한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남과 북이 시야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만남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가 된다. 처음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북쪽 사람하고 앉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지금 몰랐어요. 북한 사람도 몰랐고. 그래서 커피잔을 들다가 잔이 딱 붙어서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둘 다 북쪽 사람이겠죠. 권총을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다음 동작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만나면 풍경 얘기도 하고 지금 만나면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북쪽에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가봤었는데 이제는 자기 개인 생활, 자기 아내 얘기, 자기 자녀 얘기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성공업지구와 선교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보면 남쪽 노동자들이 북측에 가가지고 개성에 가서 일할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만나면서 북한 사람들의 대화가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쪽 사람을 상대했는가, 그걸 조사해 본 결과 갈수록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북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소통되어질 때 민족 복음화의 출발이 되어지지 않느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휴전선을 넘어갈 때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한 말이 신문에 안 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은 북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첫 대화를 한 기사 내용을 보면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은 대통령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더 몰랐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북한의 얘기하는 것과 남쪽의 얘기의 사실적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면 북한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민족 복음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시각을 젊은 청년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의사인가 그 선교회인가 누가 선교 같은데 거기 가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한 800명 정도 왔는데 99%가 반대해요, 통일을. 왜냐하면 힘들어서 대학 들어갔고 힘들어서 취직했는데 이게 또 북한 문제를 또 우리가 풀어야 되냐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그 학생, 그 의사들, 간호사들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국가로부터 고립당하게 되고 세계 정세에서 몰릴 수밖에 없는 반토막의 인생을 살 수밖에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경의선이나 경원선을 통해서 파리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신세계 혁명이에요. 휴전선의 단절이란 의미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의 단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숨을 내서 소통시킨다는 건 대한민국의 활로가 파리로 가고 모스크바로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형성됐을 때 우리 민족이 뭐 자살률이라든지 가정 문제 이런 모든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반감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풀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가봤자 휴전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봤자 어떤 의미에서는 섬에 대한 의식을, 분단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비행기가 조금 소리가 커도 우리는 숨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나, 적이 오지 않나, 총소리가 들리면 이런 것도 국민적 정신세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민족 복음화의 입장에서 만남과 대화,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에요.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통일의 준비도 누가 했냐면 독일 교회가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비공식적인 일은 정부가 하기 어려울 때는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정부적인 요소의 일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원활히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못하는 일을 심지어 독일 교회는 동독에다 그걸 서독교회는 동독에다 그거를 지불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자원까지도 지원했어요. 아스팔트 까는 콜타르까지도 지불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것까지 지불하면서 서로 마음에 하나 되는 역할을 서독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교회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화해와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북한에 있는 2, 3천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교회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관계를 떠나서 민족 복음화와 통일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할 것인가 기도하며 북한 지원 사업과 북한 사람과 만남의 대화와 신뢰를 형성한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족 복음화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일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신학대학교 박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신학대학 최초로 예. 북한 연구기관인 북한선교연구소를 세웠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기독교 통일선교연구소가 됐는데요. 한국기독교 통일연구소 사역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9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독일 통일을 보고 저희가 99년도에 이제 북한선교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어요. 네.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한 10년 사역을 해봤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이것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자를 모셔다 놓고 지도자를 가르쳐 봤어요. 네. 선물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지도자가 바뀌어야 성도가 바뀔 것 같아서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색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해도 이 어른들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추계쌤이나 충계쌤이나 뭐 통일부 장관님들은 거의 다 왔다 가셨고 그런 모임을 계속 해보고 또 평양으로 학생들 데리고 가보고 금강산 쪽에 데리고 가서 보고 금강산 가서는 이제 금강산 호텔에 가서 북한 사람들 워크숍도 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워크숍도 해보고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른들도 북한 사람을 만나고 현실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북쪽으로 많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여러 이제 북한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산파적으로 나가서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연합 활동을 할 때 보니까 좌파와 우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논쟁이 돼서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가는 우리가 진흙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를 좀 설명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성경 속에서의 북한 성경, 성경의 주제로 본 북한 성경, 그다음 성경에서 인물로 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책을 정책과 전략 쪽에 이제 자료를 발간하는 쪽으로 2010년 방향을 틀었어요. 그 전까지는 북한을 직접 돕는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평양북도 숙천군 약전농장 가서 일도 했었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료기기도 납품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었고, 여러 일들을 같이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성경으로 읽는 북한 선교에서 교수님께서는 창세기 부분에 대해 글을 쓰셨는데요. 창세기로 읽는 북한 선교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북한 선교를 창세기로 보려면 남과 북의 두 세력이 대립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적대감에 대한 개념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아담서부터 지속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끝없는 용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셉과 형들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그 속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그 결과는 언제든지 화해로 매듭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갈에 대한 문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문제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장례식에 다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남과 북은 그런 분단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가 끝없이 남쪽은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쪽은 이미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인내하며 큰 형님으로서 북쪽을 품고 조선 기독교 연맹, 지금 그리스도교 연맹에 돌아가신 강영섭 위원장도 금강산에서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못된 동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구 때는 어떤 설의 이론에 보게 되면 뭐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심각했는지 못된 동생이 주염 열매 먹는 동생이 북한에 있다고 그러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우리 남쪽에서는 그들을 품고 못된 짓 하죠. 천안함이나 못된 짓을 하지만 그 못된 짓 가지고 동생을 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될 때도 항상 슬로건이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듯이 우리 민족도 용서와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입장이 창세기가 봐야 될 북한 선교가 아닌가. 북측을 그렇게 상대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글을 기록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북한 선교는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북한 선교는 뭐 1980년대 이전에도 90년대 이전에도 초대 유엔 인권대사를 했던 박경서 장로님이 아시아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했었고 공장을 져주는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물자 지원해서 먹을 것을 줬고 2000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보다 이제 스스로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던 시대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대로 들어왔고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북한의 성장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쌀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보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어요. 보통 경제 성장률이 2 내지 3%라 그러더라고요. 2005년에 북한에 갔을 때에 전기 사정이 나빴는데 굉장히 전기가 밝았어요. 그때 3파장이 다 들어왔고 중기도 젖었다 그러더라고요. 전기 사정도 많이 나아졌고 물론 평양에서는 전기가 하루에도 2-3번씩 나가요. 그래서 냉장고 물건인 걸 조심해서 먹으라는 얘기 들었어요. 한번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친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 날고기 같은 이런 것들이 상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먹는 바람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NGO 단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원하는 정책을 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일차적인 생산물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료.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다는 기술도 전수해 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한다면 지하교회라든지 비밀리에 북쪽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주고 교회를 양성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그래서 이거 극단적 운동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선교의 이 범위가 물질도 줄 수 있고 식량도 줄 수 있고 자활하는데 도와줄 수도 있고 교육도 도와주고 또 지하교회도 선교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 폭이 넓게 북한 선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랫동안 그 북한 선교 연구하시고 헌신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평양에서 느낀 건데요. 남쪽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양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북측 사람들하고 다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북한 선교를 한다기보다 자기들의 역량, 북한과의 관계가 자기네들이 많다, 북한의 실적이 많다 이런 거를 해야 또 남쪽에서도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 안에서 그걸 역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한테 우리 여기 집 100채만 줘줘. 못해? 그럼 너 해줄 수 있어? 너 해줘? 해주면 고맙고 이 집 100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지금 북민협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서로 자기의 일을 조정하면 좋겠다. 나눠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브라질 선교를 한다. 근데 이쪽 사람은 태국 선교를 한다. 그럼 브라질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 중에서 태국 선교를 하고 사람 있으면 브라질 선교에서 태국 선교를 원하는 사람을 태국 선교로 보내줘요. 그럼 태국 선교에서 그 사람을 하는 거죠. 전문가를. 근데 우리는 자기가 못해도 다 끌어안고 가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3개 대북 지원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40개 정도가 기독교 단체예요. 그럼 모여서 서로 분담해서 서로 밀어주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그런 선교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 사실 우리는 북한 선교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으면 잘게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럼 틀린 사람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그건 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북한 선교하는 단체자들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좀 조정해서 함께 전문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북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드러나고 있나요? 예, 그건 이제 1989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에 갔을 때 하고 이제 임수경이 하고 문교인 신부가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근데 북한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평양에 자주 가니까 금강산에 갔을 때 평양에 자주 갔다 그러니까 그 금강산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저를 제 느낌에 김일성을 만난 듯이 상대하더라고요. 평양을 자주 가셨냐고. 아주 존경하는 어휘로 얘기하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김일성 수령을 만난 게 북한에 공개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익환 목사는 목사예요. 네. 그 북한 사람들은 목사는 누구냐? 미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고. 근데 수령님을 만나? 이건 북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수령이 만나냐? 거기서부터 혼란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에 교회가 있다? 이것도 북한 사람들 당황한 거죠. 문익환 목사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조선에 우리가 교회가 있냐? 자기네가 배운 교육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죠.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 신부, 스님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색채가 특히 기독교의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1992년 조선말 대사전에 다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식으로 바뀌어요. 예수교가 뭐냐?
예수교는 미제국주의 침략을 앞두고 인민들의 혁명적 사상을 퇴화시키고 투쟁의 열기를 극소화시키는 나쁜 세력들이라고 그랬는데 1세기 중세 근동지방에서 일어난 종교로서 사랑을 설파하고 설교하며 여러 갈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전에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바뀜의 핵심에 저는 문익환 목사님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문익환 목사님 북한에 갔을 때 얼마나 욕했어요. 설정법을 위반한 나쁜 목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목사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과 예언자의 기능이 있거든요. 네. 예언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북쪽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문익환 목사님 갔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변화를 통해서 북한의 조선말 사전이 다 바뀌어요. 정치사전, 철학사전, 조선말 사전.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놀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거 홍보용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홍보용. 자기 선전용 아니냐 그랬어요. 사전이 선전용이면 게임은 끝났다 그랬어요. 사전이 어떻게 선전용이냐. 기본 자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전이 바뀐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널리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유학생활 도중에 네.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네. 무너지는 걸 네. 현장을 직접 겪으셨는데요. 네.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또 많은 영감도 받으셨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때 중계 방송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서독 사람도 서 있고 동독 사람도 서 있고 이게 무너지면서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방송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데 아나운서가 말을 잘못했어요. 몇 월 며칠 언제 문호를 개방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었는데 개방한다고만 나왔지 그게 빠지니까 동독 사람들이 밀리니까 총을 두고 있다가 빙 돌아서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장교한테 묻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교도 자기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통해서 동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 네. 그러면서 이미 또 동독에 은퇴한 사람들은 서독을 교류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미 서로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할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요.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독일 통일 교회는 독일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독일 정부가 못할 일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는 제명으로 동독에 잡혀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거. 이 프라이카우펜이라고 그러는데 독일 말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거. 독일 정부는 그건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나서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오는 일,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석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철강석이 필요하다. 그런 자원을 요청하면 정부로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일 교회가 사가지고 전달해 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암암리에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이런 면에서 남북은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협력해야 돼. 지금 원산 쪽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공사가 소련에서 원산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가스관 공사가 미국 업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이익을 취하는 집단은 어디냐는 거죠. 그거를 남한 정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국과 미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교하는 정책은 정말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 치우쳤다간 우리는 위험할 수 있는 한 반도에 우리가 속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외교 정책은 실리적이다 이렇게 보죠. 네. 네. 우리에 비해서는 독일이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 후유증도 아직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런 그 역사의 배경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독일의 통일은 갑자기 온 겁니다. 네.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빨리 잡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정세 속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헬무트 콜 당시의 그 수상이 러시아 쪽에서는 상당한
그동안 러시아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다음에 동독에 20만 소련군이 있었는데 철수를 천천히 하라 그랬어요.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시간 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련의 땅에 가서 살 집이 없다. 집 져주겠다. 이 군인들이 직업 전환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비용 대주겠다. 그럼 직업 전환할 동안 월급도 주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에스페드 라폰테는 뭐라 단계적 통일론을 주장했어요. 라폰테의 입장을 따랐더라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때 통일을 했었어야지 변해지고 다음은 국가마다 이익이 다르거든요. 영국이나 독일 통일을 제일 많이 반대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1차, 2차 세계대전에게 독일한테 엄청 당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 말로 에르베 파인드샤프트라고 그러는데 원수 상속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프랑스에서는 독일이 원수라고 가르치고 애들한테 독일은 또 프랑스가 원수라고 가르치고 있고 한일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을 통해서 프랑스를 설득하고 영국을 설득해서 통일을 샀다고 하는 것은 기회에 철저하게 독일이 접근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독일 쪽에서는 통일에 대한 불안감, 세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독의 1마르크가 서독의 4마르크였어요. 근데 헬무트 콜은 이걸 수정해 주기 위해서 1대1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4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이건 동독이 망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독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땅이라고 갖고 있었던 땅이 서독의 원주인한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 사람들은 거덜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화폐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적정선에서 해결해야 될 거고 북한 돈하고 남쪽 돈하고 두 번째는 북한에 있는 땅을 남쪽에 있는 실소유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총괄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토지값의 일부를 주고 그리고 그건 북쪽 사람들한테 배부해 줘야지 이제 소송전쟁, 토지 소송전쟁도 걸려가지고 자기 땅을 찾아가면 북한에 살고 있는 70년 이상 된 사람들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자기 땅 찾기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서독의 통일, 독일의 통일의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1차적인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 매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운동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연합 운동, 또 통일 인프라 운동,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세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란 어떤 사역인가요? 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국 기도를 시작하면 통일이 된다. 왜냐하면 통일될 때까지 하니까. 네. 이거 인디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지나면 비가 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기도를 시작하면 통일이 된 거다. 네. 할 때까지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감동이. 그건 이미 한 10몇 년 이상 사랑의 교회에서 한 거를 이제 교회 연합운동으로 오정현 목사가 내어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예산은 사랑의 교회가 지원하고. 근데 저는 이제 통일 구국 기도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기도 운동도 좋지만 구국 기도 운동을 전국 네트워크 시켜서 이걸 중계 방송해 주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날은 모든 국민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날이다. 이걸 방송국이 할 수 있어요. TV에서. 두 번째는 그런 젊은이를 통해서 세계 통일의 현장을 가보게 한다. 그래서 통일세대 프로젝트가 그건데 저희가 통일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세터민 중의 대학생들, 남쪽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았는가 그걸 탐방하면서 이번에도 그 체코 프라하의 공산당들이 만든 그 형무소, 강제 노역소도 가보고 그다음에 공산당 박물관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샤바 민중봉기, 프라하 민중봉기, 뭐 부다페스트 가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담도 하고 어떻게 이게 바뀌어질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남쪽 대학생들하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쪽에 대학을 간 학생들하고 모아서 그런 워크숍을 4년째 저희가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장을 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훈련을 지속해 왔는데 프라하에서 작년에 느낀 게 뭐냐면
공산당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왜 전시회를 하냐? 안티 커뮤니스무스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반공산주의 그 전시회를.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체코에서 그 투표를 할 때 공산당 쪽의 표가 젊은이들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나쁘다는 걸 모른대. 아무리 홍보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가에 대한 에듀케이션, 애지영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홍보만 하지 말고 공산주의가 무엇이 나쁜가를 교육시켜야 된다.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프라에서 그걸 배웠어요. 이거 홍보 가지고 안 된다. 나쁘다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애들에게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뭔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프라하는 지금 체코는 겪었으니까 교육을 도입했다면 우리도 그 도입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프로젝트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이분들은 북한 그러면 아주 그냥 자다가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북한 선교라 그러면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북한 선교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세 번째는 북한이 남쪽의 경제 수준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북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백성들의 의식화 지금 평양에서는 국구 전기밥솥이 없어서 못 팔린다 그러잖아요. 없어가지고 황해도 그 위원장 도위원장은 쿠쿠밥솥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쿠쿠는 나도 없다 그랬어 비싸서. 어떤 사람은 뭐 비싸요. 자기 저도 없어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디카 카메라 이렇게 보고 좋은 거 텔레비 나온 거 보고 그걸 사달라고 저한테 쪽지를 주더라고. 다음에 올 때 가져오라 그래서 난 이런 카메라 돈 없어서 없다고. 네. 응?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성장이나 이런 걸 북한이 다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개성공업지구의 그 8개 종단의 종교단체들이 북한에 어렵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박정화 그 앞에서는 북한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이런 거 주면서 말이야 온 동네 방네 왜 떠들고 돌아다니냐고. 주면 주는 걸로 끝나지 뭐 얘기 많냐고.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 이래놓고 박정화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랬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만 사실상의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남쪽 교회는 그런 지원 사업에 최대한도로 협력하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가장 간단한 얘기는 평양에서 이제 내려올 때 북한의 어떤 참사가 저보러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60유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0유로를 손에 쥐어줬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눈치 볼까 봐. 쥐주거나 조금 있다가 참사님 부르면요 총알같이 달려와요. 그럼 부탁하면 틀어줘요. 네. 그래서 북한도 돈 주면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고 받으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북 지원 정책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인도적인 지원 정책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밀가루 푸대나 쌀자루 푸대 대한민국 정부라고 찍힌 게 KBS에서 나왔어요. 그걸 그 사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대북 지원 정책을 같이 하고 남쪽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걸 저는 생각해 봤어요. 네. 북한 선교에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신 반면에 북한 선교나 통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통일 시대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도전의 말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젊은이들은 통일돼야 살아요. 뭐 80만 원 세대, 90만 원 세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북쪽의 인력과 자원, 북쪽에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가 한 30년, 우리나라 총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쓴 예산을 30년 동안 쓸 자원이 묻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통일이 돼야 북쪽에 가서 남쪽에 있는 잉여 젊은이들이 가서 북쪽을 지도하고 예를 든다면 감기약은 우리가 먹어도 안 낫지만 북한 사람은 잘못 먹으면 죽어요. 면역 체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의료 계통에 아신다고 하시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직장이나 직업 구하는 일들,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죠. 네. 그런 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도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발판이 엄청 많이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지금 외교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제한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미국이 일본에 무기 파는 액수하고 남쪽에 무기 파는 액수가 돈이 달라요. 나토에 물건 파는 값하고. 그러면 우리가 국방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되면. 남과 북이 합치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낳을 때 정부가 다 도와주고, 그럼 마음 놓고 자녀들 낳고 직장에 다닐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통일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하실 일이 앞으로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북사모라는 모임이 젊은 그룹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저는 기독교 통일 포럼은 나이 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담을 전달해주고, 어떻게 북쪽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남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교육적인 면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6.25 전쟁을 겪어서 북한의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삶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에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가 계속 자기 의견의 다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축제인데, 지금 뭐 기독교 안에서 해처리 운동, 뭐 회개 운동 얘기하는데 그건 낯간지러운 거예요. 해처리 운동하고 회개 운동하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회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 회처리 맞고 한다? 성도들이 웃죠. 성도들이 영악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우리 때는 안타까운 게, 우리 때는 학교에 교수진 중에 박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계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지금요, 박사가 많은 교수의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신학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그전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보면 왜 못해요? 그전 사람은 못 배웠지만 예수님께 집중했고 성경에 집중했고 말씀을 삶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수단 방법으로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너희가 못 이기니?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 왜 못 이겨요? 세상처럼 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돈을 줄 때 세상을, 성경에는 못 받는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고 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죽을 것 같다?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를 뭐래? 너나 잘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한국교회 위기와 문제에 대한 컨퍼런스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끌어갈 거에 대한 컨퍼런스를 해야 되지, 문제점만 찾아내는 컨퍼런스는 필요 없어요. 그건 사람을 계속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그만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컨퍼런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파고만 문제만 파니까 벌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정설. 그리고 덜 먹고 덜 입으면 어때요? 아파트 없으면 어때요? 옷은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살다 가는 거거든요. 독일 말로 프로베자이트예요. 잠시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려고 한 의식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특히 목사들 중에. 그러다가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죠. 네.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성경으로 읽는 북한 성경, 성경의 주제로 보는 북한 성경,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참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북한 선교에도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되려면 복음을 통해서 선교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인내심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겨울이 되면 감기나 몸살 같은 그런 계절성 질환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또 잔병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왜 병에 취약해지는 건가요? 예, 그 평소에 취약한 사람들이 날씨 변화에 또 더 취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관이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더 좁아지다가 갑자기 막히는 일도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는 뭐 감기나 뭐 걸려도 좀 앓다가 거뜬하게 회복이 되는데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은 감기 걸렸다가 폐렴 걸렸다가 아주 더 심할 때는 폐혈증이 걸렸다가 회복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겨울철이 되면 햇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 비타민 D 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력에 관계되는 이런 생체 반응이 좀 부족한 네. 경향이 생기고요. 또 추우니까 움츠러들다 보면 운동도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네. 유독 추위를 더 타시는 분도 계시고 덜 네.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면역력과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나쁘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떨어진 사람들이 추위에 약하죠. 네. 그리고 그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또 이제 질환적으로는 무슨 그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든지 식욕이 원래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또 평소에 혈관이 좀 이렇게 폐쇄된 분들 이런 분들은 예, 추위를 좀 더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 추워졌을 때 그 면역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건강 수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역시 그 추위 때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져야 되겠지만 추위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그럼 움츠러들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 악순환을 이루거든요. 면역세포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는 그 면역세포들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물론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따뜻하게 오늘 옷을 입으시되 더 나가서 운동하시고 더 많이 걸으시고 또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 일을 할 때도 좀 더 집중해서 일할수록 또 면역세포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운동과 일에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 수칙 잘 지키면서요. 올해 마무리 건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통일과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로 박용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통일을 위하여 내가 평소에 기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하는 네. 반성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 통일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지만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순간 오겠다. 근데 우리가 참 대비하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보통 그 세상에서 통일을 얘기할 때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얼만큼 더 준비해야 되고 또 국방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네. 참 많이 하면서 네.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선 통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손자는 어떠신가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힘드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서 정말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은 생각도 네. 하고 지혜도 더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다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